외국인 근로자에게 대우를 해달라.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인 한 남성은 누군가를 향해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동료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했으며 이 죽음은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가운데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 남성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러게 남의 나라 와서 헛짓거리를 하긴 왜 해. 똑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자네하리리나 해. 이 말을 들은 베트남 근로자는 공포에 휩싸인 표정으로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치는데 과연 이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를 향해 고함치고 있으며 동료의 사망의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남딘성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남성 후이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참 편하게 살았어요. 집안에 돈은 없지만 어머니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에 먹고 사는 것에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갑작스럽게 결혼까지 하면서 제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되었어요. 저도 아내도 독립하고 보니 손에 쥐고 있는 돈 한 푼 없었고 나가서 일을 하자니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베트남은 모계 사회 문화가 깊숙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오전 6시부터 카페에 남자 손님만 꽉 차 있는 상황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오전대 시간에는 대부분 베트남 남성들이 모여 삼삼오오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작은 돈놀이를 즐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오후 4시가 넘으면 일을 마치고 퇴근한 여자 손님들이 카페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프리랜서나 일용직을 주로 하고 여자들이 직장이나 회사에서 월급제로 일을 하곤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여자 돈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남자들이 나가서 며칠 내내 일하고 모인 돈을 뒤로해 두고 또 쉬고를 반복하죠.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고 해도 저는 임신한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으로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모계사회의 문화를 지키며 사는 집들도 많지만 요즘은 베트남 여자들도 성실하게 본인이라는 남자를 원해서 베트남 남자들도 예전처럼 놀고 먹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지 않았고 그랩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어느 정도는 돈을 벌 수 있었기에 결혼과 동시에 저는 매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참 슬픈 것은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하루는 아내가 제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 친구 이번에 상류층 사람이랑 결혼을 하더라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호찌민 쪽에 건물도 있다면서 놀러 오라는데 돈이 있어야 가지 그렇지. 아내는 임신 후 내내 집에서만 있었기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싶었을 거고 비슷하게 살던 친구가 부자인 남자에게 시집을 가니 부러웠나 봅니다. 아내에게 당당하게 내가 돈 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실컷 놀다 와.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판국의 아내에게 나가서 놀다 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고작 한 달에 원화로 생활비 외에 2, 30만 원 수준의 돈을 벌었기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사치였죠. 아내는 원래 활발하고 웃음도 많았던 사람인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며 불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힘들지? 날도 덥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이번 주는 하루 쉴 테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저는 아내에게 제안을 했지만 아내는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그 하루 놀면 며칠 내내 돈 때문에 고생해야 하잖아.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먹고 말지 뭐.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내는 정말 괜찮지 않아 보였지만 돈을 버는 게 더 우선이라 그런 아내를 두고 일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내는 더 힘들어 보였어요. 둘이 있을 때보다 나가는 돈이 확 늘어버리니 돈 때문에 싸우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대화를 할수록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서로 힘든 거 알면 좀 참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잖아. 저는 아내에게 화를 냈는데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기약이 있으면 참아주고 이해할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돈 때문에 쪼들리고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이 지겹고 숨막히는 삶을 도대체 언제까지 더 참아야 하는데?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게 그냥 애나 보고 있으라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 테니까 라고 했더니 아내는 그랩 그거 매일 뛰어봤자 고작 저 돈 버는데 그걸로 어떻게 애를 키워. 아내의 진심을 처음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나가서 고생을 하자는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 아내는 본인이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게 반박을 할 수가 없었죠. 속상함에 지인을 만나 술 한 잔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만 좀 싸우고 싶어. 돈이 없으니까 서로 인상만 쓰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숨 막히고 답답해서 집에 들어가기가 점점 싫어져.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제 말에 지인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붙어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차라리 필리핀으로 넘어가는 거 어때? 그쪽이 여기보다 돈 더 잘 번다고 하더라고. 일자리도 많고 돈은 매달 가족들한테 보내주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몇 년만 눈 딱 감고 일하고 와. 지인의 제안에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갓난쟁이의 아내를 두고 필리핀으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여기서 붙어서 내내 싸우는 것보다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도 며칠 내내 고민을 하다 아내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내가 필리핀을 가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오면 지금보다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당신 애랑 둘이 있을 수 있겠어? 내가 매달 돈은 보내줄 건데 혹시 당신 괜찮을까? 괜찮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난 갈 수 있어. 듣고 한참을 생각하던 아내는 이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건 죽어도 싫은 거야? 그렇게까지 떨어져 살아야 한다니 가슴이 너무 아픈데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자. 나도 돈 때문에 더는 싸우기 싫거든. 아내가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처럼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더는 돈 때문에 싸우기 싫은 마음도 같았기에 저희는 잠시만 안녕하기로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넘어가는 필리핀이라 조금은 순조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난생 처음 와봤고 비행기도 처음 타봐 참 신기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필리핀에 위치한 한 공장이었고 숙소를 보여줬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숙소인지 모를 정도로 냄새에 벌레에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죠. 심지어 싱글 침대는 2개의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 방에 사람은 5명이 생활을 해야 했어요. 저는 이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족도 놓고 홀로 왔는데 여기서 못 잘 게 뭐가 있겠어. 딱 1년만 눈 딱 감고 돈만 벌자. 굳게 다짐을 하고 저는 불평 없이 바로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방에는 베트남에서 넘어온 외국인 근로자들만 있어서 서로 의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 수준을 넘어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해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일하란 말이야. 1시간 안에 이 수량 못 채우면 니들은 밥 없을 줄 알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 시켜주고 돈도 주는데 니들은 하는 게 대체 뭐야. 항상 이렇게 소리치며 밥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데 그걸 강압적으로 무조건 끝내라며 윽박을 지르기 바빴고 저희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은 점점 더 많아졌고 일의 강도는 너무 센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니 그야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을 막 대했으면 임금이라도 제대로 줘야 하는데 처음 약속했던 임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항의를 했습니다. 처음 제게 주시기로 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도 안 주시고 잠도 못 자게 하는 것까지는 다 참았지만 돈 제대로 못 받는 건 못 참습니다. 당장 내 나라로 돌아갈게요. 저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나마 쥐어준 돈으로 베트남으로 돌아갈 작정이었죠. 과연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조용히 일이나 해. 이 말을 저는 믿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정말 나갈 수 없었어요. 강제적으로 갇혀 이전보다 더 심한 강도의 노동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 탈출 시도를 했죠. 함께 일하던 베트남 근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근로자가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 온 지 5년이 넘었어. 우리가 있는 건물 자체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곳이라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 1년만 더 채우면 나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 그래도 돈은 주더라. 그래서 가족들한테 돈은 보낼 수 있으니 난 이제 나가길 포기했어. 저에게 이 자리를 소개해준 친구도 결국 이들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람 한 명을 보낼 때마다 수수료처럼 돈을 받았던 것이고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에 돈이 없는 절박한 사람들도 모여 있어 돈이 없으면 탈출을 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은 것이고 애초에 감시 대상자들이라 건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다른 건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은 필리핀 현지 근로자들이었고 저희와는 다른 세계에 살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보낼 돈을 기다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나가야 했죠. 그러나 탈출하기는 쉽지 않았고 어느 순간 포기할까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밥도 못 먹으니 정말 힘이 없어서 나가라 해도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 때쯤 면담을 하게 되었고 저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 제발 돈은 제대로 주세요. 갓난쟁이랑 아내만 두고 와서 돈을 꼭 보내야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게요. 부탁드려요. 간절하게 말을 했고 그들은 저를 다른 건물로 옮겨줬어요. 한두 번 부딪힌 거 말고는 일을 잘하는 편이라 그런 건지 저를 믿어주셨죠. 새로운 곳으로 가니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 건물에 사람을 가둔다고. 거짓말 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 대우가 좋지는 않아도 대놓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함께 나왔는데 모두 같은 말을 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없이 다 믿지 않았죠. 그래도 믿어달라고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돈 벌기도 바쁜데 누굴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할까 싶었죠. 표정도 없이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던 제게 한 근로자가 다가왔습니다. 후이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왜 맨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어? 자세히 보니 그는 한국인 근로자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울분을 토하듯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말이 통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베트남에서 왔는데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갓난쟁이 아이와 아내만 두고 돈 벌어 오겠다고 나섰는데 돈도 많이 못 받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들은 한국인 근로자는 놀라운 말을 해줬습니다. 난 알아요. 여기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다 거짓말이라고 믿지도 않겠지만 제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다 알아요. 여기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그리고 정말 돈을 벌고 싶은 거면 여기가 아니라 한국으로 가서 일하는 건 어때요? 한국인 남성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라고 믿고 지내던 사람한테 돈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속아서 왔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될까 싶었죠. 그런데 그는 제게 베트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가족들 위해 돈 벌러 한국 왔다가 친해졌는데 지금은 곧 가족들을 다 한국으로 데려온다고 들었거든요. 그 친구 소개해 줄 테니 대화해봐요. 아마 도움 많이 줄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니 대화를 한번 해볼 법 하겠구나 싶어서 저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해보니 저와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상황에 처했던 베트남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그는 한참을 자기 얘기를 하다 끝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한국까지 오는 게 거리가 있으니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데 필리핀 거기서 있어봤자 돈 못 벌어요. 그니까 한국 와서 몇 년만 고생하고 다시 돌아가든 가족들을 데려오든 이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 오는 거 결정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이미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이 사람처럼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넘어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만 여태 소식도 없이 돈도 안 보내고 있는 저를 걱정할 아내와 아이 얼굴은 보고 가고 싶었죠. 베트남까지 갔다가 한국으로 넘어갈 비행기 값은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했죠. 제가 너무 쉽게 저 사람의 말을 믿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와 3시간을 넘게 한 통화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기도 싫었고 매일 같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싫었다는 이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물론 한 번 당했던 터라 의심은 있었지만 그 당시 제가 처한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게 없어 믿고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저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한국인 남성에게 나갈 수 있게 도와줄래요? 라고 했는데 나가는 방법은 정말 허무했습니다. 정식으로 나가겠다고 퇴사 요청을 하니 그러라며 여태껏 못 받은 돈을 정산을 해주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거 그동안 저 건물에서는 왜 강압적으로 행동한 겁니까? 돈도 안 주고 거의 노예 부리듯 왜 그랬어요? 라고 하니 그들은 웃으며 제게 우리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에 오면 잘 적응을 못하니까 우리가 도와준 거지.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망가니까 돈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아무튼 고생했고 잘 사세요.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람으로도 직원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미안함도 없었고 그저 싼 값에 노동자를 굴릴 수 있으니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하여 못 나가게 하는 거죠. 5년간 이곳에서 못 나간 사람은 나가겠다고 시도조차 제대로 안 했다는 걸 뒤늦게 들었어요. 물론 저들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지만 이곳을 나온 이상 제게 더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소개해준 베트남 지인이 있어 다행이었죠. 그는 공항으로 마중 나와 웃으며 반겨줬고 앞으로 한국에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저는 일주일 뒤에 가족들이 다 한국으로 오거든요. 딱 5년 걸렸는데 욕심 더 부리면 더 빨리 가족들이랑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이런 말을 들으니 설레기도 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베트남 지인과는 이제 형 동생하며 의지하고 잘 지내보자고 서로 얘기를 했고 아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동안 많이 걱정했지. 필리핀 일이 잘 안 풀려서 어쩌다 보니 한국까지 왔어. 이제부터 돈 안 보내는 일은 없을 거고 이렇게 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고. 미안해.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제게 그랬어요. 타국에서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잘 있다니 다행이야. 묻고 싶은 게 참 많지만 당신 믿을 테니까 몸 건강 잘 챙기고 우리는 너무 걱정 마. 나 돈 벌고 있으니까. 아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말에 저 역시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삼켰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얼른 자리를 잡고 돈을 버는 게 우선이었으니 말이죠.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정책이라고 느껴지면서 한국 정책의 현명함이 돋보였어요.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남딘성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협약의무유를 체결했죠. 특히나 세부 협약 내용에는 베트남 남딘성 계절 근로자 채용 기준으로 근로조건, 숙소 및 생활조건, 입출국 비용 지원과 계절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 처리뿐 아니라 유해의 베트남 송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 업무 협약 체결로 한국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베트남 노동자들은 나라의 보호 아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농식품부에서는 계절 근로 사업에 선정된 곳에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했기에 일자리가 없을 걱정은 없었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좋은 혜택이 있는 곳은 아마 한국이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제주도로 많이 빠진다고 하지만 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강진군에 배치되었어요. 다행히 베트남 친구와 거리가 멀지 않아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강진군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신기한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한국에서도 지방 시골에 속하는 동네인 걸 알았는데 참 따뜻했어요. 후이 총각 밥 먹었어? 안 먹었음 숟가락 하나 놓고 와서 앉아 밥 줄게. 어르신들은 저만 보면 뭘 먹이셨습니다. 따뜻한 밥도 먹이시고 옥수수와 고구마 그리고 과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꾸만 먹으라고 하셨죠. 농번기에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살이 자꾸만 쪘어요. 확실히 베트남 친구가 말을 해준 것처럼 돈은 제대로 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하던 숙소도 깔끔했고 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편했어요. 이른 오전에 일어나 밭 일을 하다 보면 새참을 준비해 주셨고 먹고 또 열심히 일하면 또 먹을 것 주셨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면 역시 먹을 것을 또 주셨죠. 한국 시골 인심이 대단하다는 것은 제가 몸소 느꼈어요.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밥을 해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죠. 월급도 바로바로 주셨고 너무 바빴던 날에는 몰래 보너스도 챙겨주셨습니다. 한국말은 전혀 못했던 제게 단어와 간단한 인사 정도를 늘 알려주셔서 어느덧 능숙하진 않지만 간단한 표현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었지만 한국에 있는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일을 하니 아내와 통화를 할 때도 그 행복이 전해졌는지 다행이라며 다시금 밝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시골 어르신들은 제게 늘 그랬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 시골 동네 와서 사는 게 어디 쉽겠어. 우리가 가족이다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 살다 보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다 보면 통장에 돈 족족히 쌓일 거니까 다들 그러고 베트남 다시 가고 아니면 가족들 데리고 오니까 후이도 그런 날 금방 올 거야. 제 고향인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3년 정도만 일을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졌죠.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당장은 먹고 살 걱정 없겠지만 결국 똑같이 힘들어질 거고 나이가 들면 더욱 할 일이 없어질 게 뻔했어요. 전 큰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3년 채우고 그때 다 한국으로 와서 살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겠어. 한국에 대해서 아내는 제대로 몰랐기에 반대를 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사는 거 정말 찬성이야. 같이 일할 수 있는 거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어. 이미 베트남에서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한국을 접해서 가고 싶어하는 베트남인들이 많습니다. 아내도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었던 거죠. 한국을 온 이후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너무 잘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소개해 줬던 한국인 노동자와 화상 채팅을 하며
너무 고맙다고 종종 인사를 했었어요. 하루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후이가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나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국에서 일을 해봤자 나 찾아주는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노동자들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해서 이번에 사람이 죽었더라고. 여긴 더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던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아무도 몰랐고 뒤늦게 발견을 했다고 했죠. 제가 있어봤기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놀라지도 않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대우해주는 곳은 정말 드물거든요. 실제로 제가 있는 강진군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률이 0%일 정도로 모두가 만족하며 함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 가족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날이에요. 제가 데리러 가고 싶었지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짐부터 이쪽으로 받고 아내와 딸이 넘어옵니다. 제 가족들이 온다고 하니 마을 분들이 더 좋아하셨어요. 드디어 후이 가족들이랑 함께 지낼 수 있겠네. 가족들 와도 달라질 건 없어. 아내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게 우리가 도울게.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말만 해. 정말 든든했고 아내 역시 이런 한국 사람들이 기다린 것에 많이 들뜬 눈치예요.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한국을 저는 존경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찾아보면 더 놀라운 것이 많아요. 한국 땅에서 안정적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의 이런 정책은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죽일 듯 싸우던 아내와 다시 예전의 밝은 분위기와 미소를 찾게 해준 것도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들어준 것도 모두 한국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이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크길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미개한 나라라며 교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프랑스 여대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교수님이 귓속말로 몇 마디를 속삭이자 프랑스 여대생의 몸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인 23살 여대생 가브리엘라 카셀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엄청 활동적인 분들이셨어요. 공부보다도 제가 견문이 넓은 사람이 되길 바라셨죠. 그 덕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자랐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으로 컸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혼자 세계 여행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죠. 제게 여행은 그저 낯선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넘는 도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잦은 외국 여행으로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할 줄 알아서 학기 중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요. 그렇게 가까운 나라인 독일, 이탈리아는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까지도 여행했답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한 번만 발을 들이고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이건 몇 년 전 인도로 떠났던 여행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트라우마처럼 저에게는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인도 여행 잘 안 가다 최근에서야 간다면서요? 요즘 유튜버들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걸 보여주다 보니 인도가 덜 위험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 경험을 빌리자면 인도는 정말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위험한 나라가 맞긴 하거든요. 유럽 사람들도 동남아는 가도 인도는 잘 안 가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인도로 떠난 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넓게 보지 않으면 결국 우물 안, 개구리로만 살다 죽는단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방식이 열려있던 아버지도 아시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계셨답니다. 아버지는 유독 동양 문화에 대해 깔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아인 종업원이 서빙하는 식당은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그냥 나온다거나 아시아에서 만든 영화는 아무리 박스오피스에 올라도 보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상을 저에게 주입하지는 않으셨었고요. 하루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왜 아시아 나라들을 싫어하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의외셨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가브리엘라, 나는 우리 딸이 좋은 것들만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아빠가 아시아를 싫어하는 건 단순한 인종 차별이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지. 아빠가 우리 가브리엘라 태어나기 전에 중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거든. 급한 출장이라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떠났었단다. 10시간 넘게 날아서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소매치기를 당해버렸단다.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뒀는데 공항 수속을 밟는 동안 사라져버렸지. 공항 보안관에게 말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더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하루 종일 근교로 미팅을 다녀온 사이에 호텔에 풀어놓은 시계가 사라졌단다. 예물 시계였어. 심지어 5성급 호텔이었지만 자기네 하우스키퍼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잡아떼더라. 증거가 없다면서 발뺌을 하는데 그때 알았지. 아시아 국가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자니 중국은 양반이라고 하더구나. 인도에는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다 잃고 나오는 곳이란다. 눈앞에서 물건을 훔쳐가고 뒤통수 치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외세 자본이 들어와서 발전을 시켜줘도 아시아 나라들은 한계가 있단다. 가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거라. 이상하게도 아빠의 말을 듣고 나니 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궁금증을 부채질한 것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로라 파커는 학교에서 늘 인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험 끝난 뒤에 학교에서 틀어준 호텔 뭄바이가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인도의 미스터리한 사원과 명상 문화에 대해 조잘조잘 떠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번 다시 태어나도 인도의 고귀하고 깊은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며 은근한 도전 심리를 자극했죠. 그렇게 제 머릿속을 맴돌던 인도에 대한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다가오자 저는 아버지에게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죠. 아빠, 나 이번 여름 방학에 인도 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이미 표 다 끊었어요.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먹었기에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반대해도 따를 생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것만 믿고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게 너무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듣는 딸에게 용돈 한 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델리행 비행기를 끊었고요. 여행봉에 찬 저는 호기롭게 인도로 떠났습니다. 아빠의 말을 거역하는 나. 새로운 모험심을 가진 대단한 여자와 같은 자아도취가 극에 달한 상태였죠. 그러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정신적 만족감이 아닌 엄청난 혼란과 실망뿐이었습니다. 괜히 어른들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비행기에서부터 낌새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유난히 시끄럽게 대화하는 사람들,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 하나같이 불친절한 승무원들을 보며 이번 여행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델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짐을 찾을 때 사람들은 새치기가 기본이었으며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도 앞을 보지 않는 건지 너무 많이 가방으로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얼른 호텔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매연도 너무 심해 마스크 없이는 길을 걷기도 힘들 정도였고요. 길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고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차와 사람들이 엉켜 있어서 경적 소리와 고함 소리마저 끊이질 않았습니다. 유럽도 엄청나게 질서 정연한 건 아니지만 거기는 천국이라 느껴질 정도로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프랑스도 질서 없고 거리가 더럽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인도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우버를 불러서 타야 했지만 그 순간에서 얼른 탈출하고 싶어서 보이는 택시를 아무거나 잡아서 탔습니다.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대해줘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둘러보니 택시 안은 처참했습니다. 의자에는 먼지가 자욱했고 차 바닥에는 쓰레기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뭔지 모를 이상한 냄새가 숨쉬기가 고통스러웠고요. 그러나 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만 있으면 뭐든 상관없을 정도로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시내로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길을 헤매는 듯했고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거리 한복판에서 다른 택시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불안해졌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미터기를 보니 예상했던 금액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애초에 여자 관광객인 것을 알고 이런 일을 꾸민 거였던 거죠. 저는 인도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사기를 당한 기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어로 손짓 발짓해 가면서 기사에게 따졌지만 오히려 희죽희죽 웃으면서 돈을 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밤은 이미 늦었고 처음 온 나라에서 단둘이 차 안에 있는 것도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비를 전액 지불했습니다. 적선하는 셈칠 수도 있지만 저를 비웃는 듯한 그 웃음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돈을 받은 기사는 싱글벙글하더니
좋은 여행 되라면서 손까지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때 그 감정이 생생하게 생각나네요. 택시에서 내린 저는 짐을 바닥에 둔 채 멍하니 서서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저에게 했던 훈계와 로라가 인도에 대해 좋게 말하던 모습, 인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꿈꿨던 여러 시간들까지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결국 아시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제게 아시아 나라는 모두 같은 느낌일 거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남은 여행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인도에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델리 외곽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야만 했는데요. 하도 긴장하느라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기진맥진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현지 투어를 이용할 때는 서양인들과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하니 안심할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요. 인도의 아름다운 유적지나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해도 이미 상해버린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시아 여행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꺾였고 다시는 아시아에 안 오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요. 이 결심이 3달이 안 가더라고요.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여행을 가고 싶어 좀이 쑤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역마살이 있는 저에게 프랑스는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볼까 생각하던 중에 최근에 봤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톰 크루즈가 러시아군으로 변장해서 크렘린 궁에 잠입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동양과 서양이 섞여 있는 듯한 고혹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 궁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떠나기로 결정했죠. 인도에서의 끔찍한 경험 이후로 아시아라는 대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러시아는 아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당시 세계 문화와 관련된 과목들을 교양 수업으로 듣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이미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경험을 쌓아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제가 유난히 낯설고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와 한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2학기 강의가 시작되던 첫날, 교수님은 프랑스 내에서의 한류 열풍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프랑스에서 K-팝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시나요? 파리 시내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는 언제나 매진입니다. 그리고 K-드라마나 영화도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보고 있죠. 한국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언짢았어요. 솔직히 말해 거슬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한류라는 단어가 너무 우습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 있죠? 문화 대국으로 따지자면 프랑스를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인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의 요즘 수준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단 말이야? 라는 거만한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프랑스 내에서 한류의 인기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설명하며 K-팝 성장 과정도 언급했습니다. 수업은 너무나도 따분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건 스페인이나 독일, 러시아와 같은 역사가 깊은 나라의 문화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교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즘 프랑스 MZ들 사이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 우리가 미국의 팝을 좋아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의 퍼포먼스, 패션, 그리고 음악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꿈과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꿈과 영감. 한국의 대중문화가 프랑스 청년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이건 마치 한국이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었는데도 괜히 모를 심통이 났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 질투죠. 프랑스의 자랑스럽고 고유한 문화 대신 왜 저딴 걸 소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한번 방어 기제가 작용하면 뚫는 것이 어렵다잖아요. 인도에서의 여행 경험으로 인해 한국 역시 그저 비슷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편협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저는 그렇게 한류에 대한 반발심을 품은 채로 그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할 때 인천공항에 잠깐 경유한다는 사실도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쳐 가는
특별할 것 없는 서울이라고 생각했고요. 서울에서 머물러야 하는 하루는 그저 귀찮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 짧은 경유지가 제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땅을 밟기 전에는 그저 작고 보잘것없고 개발이 덜 된 나라 중 하나일 것이라고 속단했지만요.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6시간을 머물다가 모스크바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36시간이면 모스크바에서 제가 좋아하는 발레를 한 편 봐도 몇 번을 볼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돈이 없는 저로서는 직항을 타기에는 부담스러웠고 결국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하루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항공사에서 연계해준 호텔로 짐을 챙겨 향했습니다. 비행 내내 소란스럽던 중국인 승객들 덕분에 기분이 상한 상태였고 하루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텔에 도착한 순간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세계 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받지 못했던 환대를 한국의 4성급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5성급 아니라 정확히 4성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그 직원은 제가 프랑스 사람인 걸 알자 불어로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영어로 안내해도 되겠냐고 친절하게 묻더라고요. 솔직히 해외 호텔을 다녀보면 서양인처럼 보이면 다짜고짜 영어부터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호텔은 이전부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했던 표정이 바로 풀어지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제가 묵게 될 호실과 호텔 이용 방식 등 아주 세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특히 주변 맛집을 알려주면서 가성비가 좋은 곳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흔히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나라 장사꾼들은 다 한 통속이라서 비싼 곳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손님을 위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텔에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헬스장이나 가고 수영이나 하며 시간을 때울 계획이었죠. 그런데 호텔 프런트 직원의 행동을 보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하셨던 한류의 근거지에 온 거니까 교수님의 가르침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짐을 간단하게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서울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전적인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눈탱이 맞았던 택시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인도에서 겪었던 경험이 다시 떠올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꼭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국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호텔 직원에게 택시를 어떻게 타야 하냐 물었습니다. 원래는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타지만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있으니 그걸 타라고 권해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로비에서 밖으로 나갔고 벨보이가 문을 열어준 택시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푸근한 분이셨어요. 짧은 영어로 웨어류 프롬을 물으며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줘서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문득 한국 사람들이 참 다정하고 정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2명의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둘 다 친절한 걸 보니 앞으로의 여행도 평온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인도 택시와 달리 엄청 청결했어요. 냄새도 좋고 바닥에 뭐가 떨어진 것도 없더라고요. 조수석 뒤에 붙어있는 스티커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붙은 영어 스티커도 인상 깊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구경하다 보니 순식간에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미터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이버 지도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미터기에 찍혀있는 요금이 더 적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눈탱이 맞았다는 트라우마를 드디어 극복하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서부터 명동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명동에는 엄청나게 많은 길거리 음식들이 있었어요. 탕후루, 닭꼬치, 핫도그, 소떡소떡까지. 모두 다 맛있어 보여서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파리에는 길거리 음식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식당에 가서 먹거든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에나 가벼운 핑거푸드 정도를 판매하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돌이들을 걸어 다니면서 관광하며 먹을 수 있다는 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배가 출출하지만 식당에 갈 정도는 아닐 때 유용하겠더라고요. 굳이 큰돈을 쓰지 않아도 거리에서 시간 아끼면서 먹을 수 있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고 있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음료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물을 찾고 있었는데
눈앞에 편의점이 보이더라고요. 얼른 들어가 삼다수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 주인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아하니 먼 곳에 간 건 아닌 것 같고 화장실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록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려고 이렇게 길게 자리를 비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데 한 커플이 들어오더니 물건을 집어서 기계에 대고 계산을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겁니다. 주인도 없는 상점에서 계산을 하고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계산을 했으니 도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계산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돈을 덜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계산마저 초스피드로 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참 성질이 급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고등학생도 과자를 몇 개 집어들더니 계산을 하고 상점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갸우뚱하고 있자 그 고등학생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근처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영어가 되는 친구라 안도의 한숨을 쉬고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유창한 불어를 선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의 외고에서는 전공을 택할 수 있다면서요? 이 친구가 공부하는 게 불어라서 원어민처럼 대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도 없는데 계산을 하고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외고생은 방긋 웃더니 여기는 무인점포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없는 상점이라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프랑스는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을 훔쳐가는 일은 허다합니다. 사람이 있는 상점에도 도둑이나 강도가 자주 들어서 밤이 늦으면 무조건 문을 닫았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상호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인점포에서 나온 후 출출하기도 하고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해서 근처 카페에 가서 케이크를 먹으며 앞으로의 동선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체인점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옆 테이블에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한 서양인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먼저 인사를 건넸고 벨기에 출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들은 한국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저처럼 별다른 기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여행하길래 생각 없이 방문했죠.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둘 다 여행하다 보니 너무나도 비교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만의 특유의 환대와 정, 그리고 친절하고 다정한 응대 때문에 한국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국을 찾아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점점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잘못됐었다는 걸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계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당장 모스크바로 가는 표를 취소할 수 있는지 항공사에 문의했습니다. 다행히 위약금을 내면 공항에 있는 제 캐리어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에서 더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0일간 머물며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고척 야구장에 가서 치맥을 먹기도 하고 북한산에 올라 맑은 공기도 마셨습니다. 또 저녁에는 홍대 거리를 찾아 맥주도 한 잔 기울였고 페이스북 그룹에서 투어를 찾아서 하루는 DMZ도 방문했죠. 그때마다 마주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했고 그들이 가진 배려심 덕에 계속해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획은 틀어졌지만 한국에서의 여행을 하면서 저는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든 남의 말을 믿고 속단하면 안 되고 만약 안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에서 제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여행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가서 지난 방학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교수님 역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 중 한 곳이라며 다음에는 부산과 제주도를 꼭 방문해 보라고 추천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2번 이상 가본 적이 없지만 한국은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여름방학에는 제주도 한라산을 오를 계획입니다. 한국 덕분에 저희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